안녕하세요. 오늘 재무행정론 행정학 연습에서 가장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재무행정론은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과목, 단일 과목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이제 한 1시간 이내에 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행정론을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을 강의를 하면 끝나는데, 일단 이 재무행정은 그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들이 교과서에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학을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순서에 대한 걸 한 번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처음에 만들어지고 평가를 받고 끝날 때까지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이 재무행정은 더더군다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자 행정부에서 다 모아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 안에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자 이른바 예산이 확정돼서 다시 행정부로 넘어와서 집행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그 다음에 범위, 이런 숫자에 관련된 그 항목들이 있어요. 숫자에 관련된 항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객관식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법령이 가끔씩 바뀌는 경우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재무행정론이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좀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좀 돌이켜 보니까 이 전체 과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전체 과정을 내가 겪어본 일이 없고 공부를 한 일이 없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제가 이게 대학을 졸업한 지가 지금 1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저는 이제 한 가지의 원리를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부의 돈이나 예산이 어차피 돈이에요. 정부의 돈이나 개인의 돈이나 돈의 원리는 같아요. 돈은 일단 사람이 쓰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쪽으로 갈 거냐, 안 쓰는 쪽으로 갈 거냐.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자, 그리고 내가 돈을 한 곳에서만 벌 거냐, 여러 곳에 나누어서 벌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요새 뭐 그 주식이나 증권 그리고 금융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내가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더 구축할 건가의 개념을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파이프라인이 무수히 많아요. 이미 우리가 흔히 세금을 낸다라는 것도 있고, 그 세금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좀 두꺼운 파이프라인,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311쪽에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예산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첫째, 예산은 정부의 미래 계획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정부의 미래 계획이 맞아요. 자, 예정된 계산 수치예요. 예산은 예정된 계산인데 미래 계획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이게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계획도 해당이 돼요. 2021년도에 지금 예산 집행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2022년도 예산을 거의 확정된 상태죠. 자, 그렇게 미래 계획이긴 한데 현재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현재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둘째, 예산은 정부 정책을 보여주고 추진하는 수단이다. 정책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렵고, 예산은 많은데 정책이 없으면 예산을 남긴 채로 불용이라고 합니다. 쓰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313쪽입니다. 예산과 법률의 관계 표를 보시면 되는데, 그 예산은 정부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행정부만 제안을 할 수 있고, 법률하고는 다릅니다. 법률은 행정부도 발의할 수 있고 국회도 발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은 정부만 발의하는 거고요. 자, 예산은 그리고 지역적 효력입니다. 국내의 효력도 발생하지만 환율이나 무역, 국제 어떤 관련된 지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예산은 좀 구별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은 자 일단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편성을 할 때 잘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재무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314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정부 예산은 일단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에 너무 많은 쪽으로 자원이 몰릴 수 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 정부 예산이고요. 대표적인 게 공공재입니다. 자,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복지, 고용, 뭐 노동 이런 부분에서 소득 분배의 기능이 있는데 뭐 나눠주는 입장에서 분야로 따지면은 복지, 고용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돈을 걷어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세입니다. 자, 조세를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거의 없이 걷어들이는 이런 기능이 소득 분배 기능이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인데, 자, 경제 안정화 기능이란 정부가 우리 국내만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에 있는 해외와 무역과 거래하는 이런 통화 정책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경제 안정화, 특히 요새 뭐 이제 금리, 금융이자의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이런 금리 같은 경우가 경제 안정화 기능의 대표적인 어떤 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5쪽에 예산을 분류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 1번 조직별 분류. 자, 교육부, 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소관별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자, 316쪽에 2번 품목별 분류. 자, 이거는 그 예산을 지출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컴퓨터에 폴더 이렇게 누르면은 하위 폴더가 나오고 하위 폴더 누르면 또 하위 폴더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장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관이 나오고, 관을 하나 클릭하면 여러 개의 항이 나오고, 항을 클릭하면 세 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성질별 분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능별 분류인데요. 자, 이 기능별 분류는 그 시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하는 그런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가장학금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육부 소관에 대학교에 관련된, 고등교육 관련된 항목에 대학교 관련된 거에 주요한 기능은 국가장학금이죠. 자, 국가장학금이란 얘기를 들으면 뭐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시민한테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별 분류. 자, 그다음 경제 성질별 분류는 실업, 취업,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국제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이른바 재정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재무행정에서는 조금 다루기 어려워요. 자, 이거는 재정학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여기서 뭐 회계학이나 또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또 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정학을 한 번쯤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입법 과목과 이제 행정 과목인데 317쪽입니다. 표를 딱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입법 과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장관항이라는 거. 항에 해당되는 항에 해당되는 게 정책이에요. 그 정책의 이름을 보고 대략적으로 국민들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장관항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이 항은 항끼리 바꾸고 관은 관끼리 상호 융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봤을 때 통장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옮기고 B에서 뭐 A 통장으로 이런 게 입법 과목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행정 과목이라는 거는 정부가 행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융통할 수 있다. 뭐 세항과 세항을 교환하고 세세항과 세세항을 교환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인데,
자, 그리고 목과 목, 세목과 세목 이렇게 그 융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장관항은 굉장히 큰 액수예요.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흔해요. 이거를 서로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중하게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세목, 이거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내 담당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뭐 여비, 뭐 어디 출장 갈 때 쓰는 여비 같은 거, 뭐 사업비, 내 담당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사실은 이 세목 부분 정도예요. 자, 나는 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남았다. 근데 옆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내가 이번에 자 이렇게 바꾸고 네가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은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입법 과목은 장관항, 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행정 과목은 자 정부 내에서 융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개인의 이제 그 개인 통장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는 설명들이 많아요. 자, 왜냐? 돈은 정부의 국고, 자 정부의 그 예산을 보관하는 국고와 개인의 통장이나 원리가 같아요. 다만 액수의 차이가 원체 심하게 나서 그렇지 그 돈을 쓰는 원리는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319쪽에 전통적인 예산 원칙인데, 자, 이 예산 원칙은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자, 예산에 어떻게 과정이 집행되는지는 자, 우리가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읽을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일단 정부는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명료하다. 자, 명료하다는 거는 분류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일성이요. 하나의 회계년도에는 하나의 회계만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쓰는 그 금액을 자, 하나의 회계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그 예산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이 320쪽에 나옵니다. 자, 이게 혹시라도 뭐 예산이 12월 31일까지 의결, 자,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자, 이게 뭐 문제가 좀 된다 하면은 사전 의결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성의 원칙인데, 이거는 그 써야 될 곳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개인도 야 교통비, 야 이거는 교통비만 써야 돼, 이거는 뭐 하는 데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정부도 당연히 한정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산은 완전성의 원칙인데, 자, 예산의 완전성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다 일단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돈은 정리하고 요만큼의 돈은 정리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돈은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버는 모든 수입이 들어왔다가 모든 수입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돈과 안 들어온 돈, 이게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이게 아니라 다 들어왔다가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회계 관리가 명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성의 원칙인데, 자, 이거는 일단 모든 세입을 받아서 이거를 잘 분류해가지고 세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에서 국가로 낸 돈을 반드시 여기에만 써야 된다,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다 모아서, 자,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야,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계산하자는 얘기가 예산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엄밀성의 원칙, 당연하죠. 예산과 결산은 사실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맞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온 돈이 뭐 100억인데 자, 지출한 돈이 예를 들어서 뭐 30억밖에 안 된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 예산의 엄밀성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일단 통일돼야 돼요. 다 들어왔다가 장부에 다 기록이 되고 다 나간 게 장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엄밀성 원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장에 왜 우리 입금과 출금이잖아요.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입금과 출금이잖아요. 그것만 가만히 고민하시면은 이 정부 예산의 원칙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요.
이거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되지?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 고민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재무행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23조까지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 정부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공금이에요. 공금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전통적인 원칙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원칙이라고 하면은 돈을 투자한 만큼 성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하는 얘기들이고 한 30년, 25년 전부터 하는 얘기들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정확히 들어와서 정확히 나가야 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돈이 아니거든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금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정치적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뭐 최근에 생겨난 원칙들은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얼마 쓰면 얼마를 거둘 수 있을까? 얼마 쓰면 몇 년 뒤에 이게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거를 이제 세밀하게 보는 게 현대적인 예산 원칙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23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